언어적인 발달 특성을 살펴볼게요. 이 아이들의 앞에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지연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언어는 크게 둘로 나누면은 표현 언어가 있고 이해 언어가 있어요. 표현 언어는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읽기 시작하면 자기가 쓰는 게 표현 언어고 말을 하는 것이 표현 언어고 이해 언어는 듣고 이해하는 거죠. 들어서 이해하는 것하고 글로 한다면은 읽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이해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용 언어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해 언어가 빨리 발달하고 표현 언어가 늦게 발달해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짧은 지시문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긴 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 중에는 전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만 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소리만 내는데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도 이해 언어가 발달하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언어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 언어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풍부한 언어 환경으로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 시간에 간식을 먹을 때도 빵이랑 우유랑 먹자 이것보다는 자, 오늘 빵 지금 따뜻하죠? 따뜻한 빵을 우리 손을 씻고 왔으니까 깨끗한 손으로 빵을 입에 들어갈 만큼 작은 조각으로 뜯어서 먹도록 해요. 자, 우유컵은 근데 우유 마시자 이거보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우유컵에 우유가 들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자라든지 많은 가정이라면 식사 시간에 시금치는 초록색이라는 등 여러 가지 고구마를 쪘더니 말랑말랑해졌다 뜨겁다 등등 많은 언어를 들려줄 때 이 아이가 자바르가 나오지 않아서 언어를 표현하지 못해도 이해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많은 이해 언어를 가지게 되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말 대신에 몸짓, 울음 등으로 의사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앞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느리고 그 다음에 제스처나 이런 발달도 정확하게 타인의 어떤 제스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적합하게 자기가 친구야 놀자라든지 할 때도 다정하게 하는 게 안 되어서 민다든지 아니면 친다든지 이런 행동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외 대부분은 울음이나 소리 지르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전체적으로 언어 발달이 지연되니까 여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번 반복되네요. AAC 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AAC 도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팩스라고 해서 그림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화장실 같으면 변기 그림이 있다든지 물이 먹고 싶으면 물병이나 물컵 그림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아니면 아이가 졸립거나 이러면 베개 그림이라든지 해서 테이블 위나 벽 쪽에 벨크로를 붙이고 그 그림 카드 뒤에도 찍찍이라고 하죠. 그걸 붙여가지고 몇 개를 붙여놓고 아이가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거 떼서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이런 지도를 하게 되면은 나름 그 어린이집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어 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청각장애가 아닌 이상은 늘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언어로 이 아이들을 다독이고 하는 걸 늘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언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언어 사용하실 때 많은 부분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하면서 언어 지도도 카드를 가지고 하는 지도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어요. 카드를 가지고 토끼, 거북이, 나비 이렇게 하면은 길 가다가 한 번도 토끼도 못 만나고 나비도 못 만나고 거북이도 못 만나는데 그 배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 가운데 비켜주세요. 양보해주세요. 장난감 좀 같이 가지고 놀아요. 그 놀이에 맞는 언어 표현을 통해서 언어 지도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도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정서적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영유아들이나 발달지체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자기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서적 특성 자체는 앞에 인지적 특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정서 조절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상황 파악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자기 정서 표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아주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각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촉각적으로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을 느낄 수 있고요. 청각장애 아이들도 또 자기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불안이 있고, 발달지체 대부분의 영유아들도 낯선 곳에 왔을 때 그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했을 때도 아이들이 일반 영유아들보다는 훨씬 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나이가 올라가면서 반이 달라질 때도 그 낯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위축이 있죠.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타인의 어떤 그 전달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정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의 어려움이 결국은 상호작용에도 위축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유아들을 지도할 때는요,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과를 예측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루틴하게 특정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또 동화를 듣는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이 쭉 이렇게 매일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감각 장애 아이들이나 또는 지적 장애 아이들에게도 일상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루 중 관찰을 해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기분이 좋은 시간이 있고 또 조금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은 표시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아이들이 기분이 좋고 어떤 시간대에 좀 더 자주 운다든지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그 시간대에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줄 때 또래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정 표현 연습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도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가장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느끼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통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건 전혀 우리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지거나 부담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꽉 끼는데 들어가야만이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특히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눈도 잘 맞추지 않게 되고 불러도 좀 반응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감정 카드라든지 감정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표정이 들어있는 영상이라든지 또 그 상황, 사회적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다든지 감사하다,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상황을 직접 보여주면서, 사실은 가르치는 것도 잘 안 쳐다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영상을 만들면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시청각적인 좀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 표현하는 걸 연습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및 감각적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이 대소 근육 발달이 아무래도 늦어지죠. 대근육은 팔, 다리를 전체를 사용하면서 하는 뭐 기어오르기 뭐 또는 아이들이 뭐 매달리기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소근육은 주로 손을 사용하면서 손과 눈이 협응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온다든지 가위로 자르기를 하는데 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근육 발달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늦기 때문에 오래도록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기까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밥을 먹이려고 계속해서 떠먹여주거나 하면은 소근육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 온 오브 핸드 방법으로 아이 숟가락을 쥐고 있는 요 손 위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연습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만 대고 도와준다거나 하면서 혼자서 먹을 수 있게 또 10분에 한 5를 흘리고 10분의 5를 먹던 아이도 그 기회를 부여할 때 10분의 4를 먹게 되고 10분의 6을 먹게 되고 4를 흘리고 그다음에 10분의 7을 먹게 되고 점점 흘리는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아까 감각 과민과 과소 반응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에게서 물론 자폐성 장애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큰 소리를 내지만 저기 사이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경우에는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소리가 계속 거슬려서 다른 나머지를 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것에 과민한지 알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극 행동을 이것도 자폐성 장애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손 흔들기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자기 눈앞에서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뭘 돌리는 행위, 자기 혼자서 몸 전체를 빙글빙글 돌리는 행위도 하고요. 아니면 손 안에 들어온 모든 걸 빙글빙글 돌리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걸 유심히 쳐다보거나 그래서 또 언어도 이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헬리콥터라든지 뭐 선풍기라든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익히기도 뭐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이 소리를 내고 나면은 조금 목이 정돈된 것 같고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죠. 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자체가 약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든요. 틱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틱하는 아이들도 한번 틱을 눈을 깜빡깜빡을 여러 번 하고 나면 하고 목 다듬기를 한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너무 못하게 한다기보다 또 이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런 걸로 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개별화된 감각 통합 활동을 제공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감각 통합 아이들이 감각 통합 치료를 다닌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각 통합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가위질이라든지 지체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아니면은 뭐 숟가락질이라든지 이런 게 유난히 더 더디고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신발 끈을 제대로 못 묶는다든지 잘 넘어진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속에서 신체적으로 내 몸을 그 환경에 잘 맞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 통합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잘 넘어지거나 자기 신체 소근육을 잘 못 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놀이 활동 중에 뭐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장난감들이 이 감각을 통합시키는 장난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놀잇감 속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잘 넘어지거나 하는 아이들은 뭔가 걷기를 도와주는 이런 대근육을 도와주는 놀이 기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유로운 신체 활동. 이것도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들여다보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각장애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면은 더 강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보육실 안에 놓여 있는 모든 기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조심해, 여기선 조심해라는 메시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다녀서 부딪혀도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단계 학습을 통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감각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통합이 어떤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협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떤 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어떤 정형외과나 병원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애 영유아의 어떤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이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일반 교육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공조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가족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부모들과의 모임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어린이집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의치 않으실 때는 요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여러 발달지원센터에서 부모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시고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 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도 놀이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이 놀이치료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불안정 애착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이거는 젖먹이 시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주 양육자와 처음에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전 기지가 형성이 되면서 힘들 때마다 엄마 품에 안기거나 엄마를 쳐다보면서 위로받으면서 또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도 이 아이의 양육이 일반 영유아여도 우리가 양육이 어려운데 장애가 있으면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의 양육 방식이 적절하지 못해서 아이들하고 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래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정서적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것. 둘째는 자주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신체적인 접촉,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엄마의 무릎 학교라고 예전에 코미디뉴스가 표현했는데요. 엄마의 무릎에서 자라야 될 때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와 있는 상태니까 정말 그 무릎 위에서 자란다는 얘기가 저 품에 안겨서 계속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주 어딘가를 어루만져주는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울음도 이 아이가 전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표현도 눈을 맞추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주 어딘가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행동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잘 씻지 않으면은 세면대가 아이들이 계속 드나드는 곳에 아이들의 키높이에 딱 맞는 세면대가 있으면은 드나들면서 손을 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 씻지 않는 행동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밥 먹을 때 흘린다라고 한다면은 환경적으로 식탁 아이들이 밥 먹는 테이블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숟가락이 아이들 입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큰지 아니면 밥그릇과 아이 사이에 이 거리가 맞는지 뭔가를 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흘리는 행동을 예방해 주는 것이죠. 아니면 아이가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자주 우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어쩌면 활동량이 많고 해서 배고픔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우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뭐 간식 뭐 우유를 반잔 정도 먹는다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조금 문제 행동을 예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개별화 교육 계획인데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일반 교육도 개별화 교육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개인 간 차이가 있고 아까 개인 내적 차이도 있다고 했죠. 아이들 한 아이 안에서도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이게 함께 똑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발달은 빠르고 어떤 발달은 느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발달은 강점이에요. 그래서 강점으로 찾아서 더 강점이 부각되도록 해주고 느린 발달은 약점이에요. 이건 좀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특수교육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퀄 개별화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통합교육과 사회적 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사회는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장애인만 사는 세상과 일반인만 사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는 모두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화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습할 때, 그럼 연습할 때 원래 사회와 가장 닮아 있어야 되죠. 사회가 구성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다양하듯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더 빨리는 뭐죠?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의 목적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에서도 왁캠프라고 해서 장애 형제가 있는 아이들의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가 하루 와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 방학 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은요, 다른 가정의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가 더 가벼운데도 그 아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자기 형제는 장애가 훨씬 더 중도인데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도와줘요. 그건 가정에서부터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장애인을 못 만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장애인을 만나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으면 저 친구는 장애 명칭은 뭐예요? 시각장애는 시각으로 하는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지적장애는 인지를 써서 지적으로 하는 활동에는 도움이 좀 필요한 친구. 그러면 중도 지적장애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 이런 의미로 장애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들이 그러면 저 친구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지?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 상황에서 이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함께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놀이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만약에 여기서 시각장애 아이가 있으면 어떤 아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러면서 보지 못하니까 이것도 어려서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용적 교실 환경이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이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만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교육 자료만 있다면 사실은 이 아이가 이 교실에 있으면서 학습이나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장애 특성에 맞추어서 이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적 수정, 어려운 말로 아마도 들여보셨을 텐데요. 그런 수정을 통해 가지고 약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글자를 크게 해주거나 진하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교수적 수정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모든 아이들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교육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포용적 교실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남 특수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라올 때 저는 계단으로 올라와도 되고 휠체어를 타는 분이 있으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이 포용적 건축 또는 유니버셜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식 개선 활동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장애 아동 간에도 장애 영역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서로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들이 장애 영유아가 있으면은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유아들의 경우 언어적인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소개할 때 휠체어 탄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은요. 휠체어를 탄 민준이가 우리 교실에 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들까요?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와 우리 친구들이 휠체어 가지고 장난칠까봐 그걸 제일 힘들어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장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휠체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유아들이 생각을 하고 좀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영유아 지원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거나 지원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아이의 발달의 기울기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기에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빨리 그 부분을 수용하시고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네, 개별화된 접근은 앞에서 아이들의 그 발달 특성이라든지 개인차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지원 역시 가정과 어린이집과 앞으로 이 아이가 지나갈 학교에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장애 영유아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 간에도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그 부모님들이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가 없는 영유아들도 우리가 장애인의 반대말로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쓰지 않던 돋보기도 쓰게 되고 어떤 부분이든 기능적으로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사고라든지 또 다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누구나 사실은 장애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도 70%는 후천적 장애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 우리 아이의 친구의 문제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느리게 피는 것도 결국은 꽃입니다라는 말로 제가 결어를 썼는데요. 장애는 결핍이 아니고 좀 다르고, 그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지원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함께 해줄 때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속도로 배우고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